19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신분 질서 변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장도 녹화를 했는데요. 제가 수학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그냥 영상이나 틀어주고 땡 칠까 했는데 여러분들 진도가 너무 늦어요. 6월 말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영상 녹화를 통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중간에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안 들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저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들 또 수학여행 가네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에 만나니까요. 그때 별도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굴도 나오던데 끌게요. 예. 자, 그럼 가봅시다. 상품화폐 경제입니다. 상품화폐 이게 뭐냐면요. 화폐라는 것부터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화폐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가치 있는 거란 뜻입니다. 근데 그 가치 있는 거가 어디에 있냐가 좀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남는 거를 바꿔 먹는 게 이제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실질 가치가 있는 화폐를 썼다 보면 됩니다. 즉 뭐야? 그 물건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있는 게 실질 가치잖아요. 즉 간단히 들어가면 이제 먹을 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쌀, 그리고 뭐 밀가루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사람들이 먹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입는 거, 옷감도 이제 화폐처럼 쓰였습니다. 근데 봐봐요, 먹는 게 이런 실제적인 물건 가지고만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서로 장사를 하려면 규모가 커지면 바꿔 먹기가 힘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쌀 1톤하고 옷감 1톤이라 바꿔야 되는데 1톤 이거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좀 더 씁니다. 이 먹는 거나 입는 거에서 떠나서 좀 더 가벼운 건 없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쓰기 시작하냐면 금과 은으로 만든 걸 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쌀 1톤보다는 금 100g 이렇게도 환산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동도 포함됩니다. 동전할 때 그 동이 이 동자예요. 하여튼 이런 걸로도 이제 사람들은 교육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금, 은, 동으로 만든 화폐도 좀 무겁다 생각을 한 나머지 사람들은 종이, 지폐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지폐라는 건요, 어느 가치로 봐야 되냐면 실질 가치가 아니라 명목 가치라는 걸로 봐야 돼요. 명목 가치가 뭐냐면, 야, 우리 금은동 이것도 무겁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 가벼운 종이를 만들 건데, 근데 이 종이가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5만 원짜리 지폐 봐봐요. 5만 원짜리 지폐 가치가 뭐가 있어요? 이 지폐로 코도 못 풀어요. 그죠? 종이가 빳빳해가. 근데 이 가치를 증명하는 건 뭡니까? 이 숫자잖아요. 즉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이 5만 원짜리 지폐는 5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 가치를 명목 가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네요. 안 되면 말고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명목 가치가 있는 화폐는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거대로 사람들이 약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숫자를 액면가라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이 5만 원짜리 지폐 가지고도 교육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몇 백억이나 몇 천억까지 거래를 해야 돼. 그러려면 지폐도 양이 꽤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뜨죠. 뭐 합니까? 신용화폐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사람 간의 믿음으로 그 화폐의 가치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수표죠. 수표는 실물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수표는 최하가 10만 원 단위예요. 우리 집 한 5만 원권이 최대잖아요. 그 수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돈을 현찰로 갖다 주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에다가 100억을 맡겨요. 맡겨놓고 은행은 저한테 수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수표 금액은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뭐 100억을 줄 테니까 10억짜리 수표 10장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 상대방한테 수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 줬어요.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네가 이 10억짜리 수표를 갖고 은행에 가면 10억만큼 돈을 줄 거야라고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신용화폐입니다. 은행에 끼고 있으면 수표라 그러고요. 개인 간의 약속일 때는 어음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화폐가 좀 발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상품화폐 경제라는 건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 아까 봤던 거 있죠, 이거 실제 가치, 먹을 거나 옷감 같은 거, 그런 걸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화폐가 발달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봅시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를 좀 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농업이 발달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왜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는 게 있어야 바꿔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바뀌는 것부터 볼 겁니다. 자, 조선 전기 때도 이제 농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농업을 나라에서 장려를 하고요. 특히 세종대왕 때 책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듭니다. 자, 이건 뭐냐면 농사 짓는 노하우 같은 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실제로 전국에 농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궁궐로 불러요. 불러서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썼던 노하우를 책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고 전국 팔도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농사직설이라는 책이고요. 자, 근데요, 양난이 뭐였어요? 외란과 호란이었죠? 이걸 겪고 나서는 조선 사회가 급격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냐? 농사 짓는 방법이 바뀝니다. 뭔 농사 방법이냐면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모내기법이에요. 자, 이건 또 쌀 농사 짓는 방법인데요. 이 파트는 좀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벼를 기르는 거를 보면요. 벼는 어디서 자라요? 밭이 아니라 논에서 자라죠. 근데 이 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죠. 자, 이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벼를 기르는 거를 모내기법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 자, 옛날에는 그냥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가 씨를 그냥 갖다 뿌립니다. 이거를 직파라 그래요. 뿌려놓고 이제 두 손 모아 비는 거죠. 쌍나라 하고 안 나면 많은 거고.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 덕분에 식물이 자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을 갈아 엎습니다. 땅을 갈아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이랑과 고랑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요 이랑 부분에다가 씨를 심게 됩니다. 또는 고랑에 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는 주로 밭에 쓰는 거고, 벼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잘 자라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되기 전쯤에 그때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모내기법이라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 사실 모내기법은 중국에서 들여온 농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을마다 뭘 만들기 시작하냐? 저수지나 뭐 보호같이 물을 가둘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수리시설이라 그래요. 이거를 마을 단위로도 만들고 나라에서 돈도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안정적으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벼를 밖에 살짝 키워요. 싹을 좀 내서 좀 키웁니다. 그걸 모으라고 하죠. 모를 키워서 물이 가득 들어있는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자, 모내기법이 확대가 돼. 모내기법은 뭐가 좋냐면요.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돼 있고 생산량도 는다고 돼 있고 또 뭐도 가능하냐?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아, 또 이모작은 뭔데요는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보릿고개. 어릴 때 검정고무신 좀 봤으면 알 텐데. 자, 보릿고개가 뭐냐면 그 쌀은 봄에 길러서 산수위선으로 그려보면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봄이 또 오겠죠. 여름일 거고요. 자, 쌀 봅시다. 쌀은 주로 요쯤에 5월 때쯤에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수확한 쌀을 가지고 다음에 봄까지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모작은 뭐냐면요. 쌀을 기른 논에다가
쌀을 다 빈 다음에 보리를 심어요. 그럼 뭐야? 이모작이라는 게 뭐냐면 농사 짓는 건데 두 번 짓는 뜻이에요. 뭐를? 쌀하고 보리를. 그럼 보리는 요 가을 지나서 심잖아요. 근데 보리가 빨리 자라나요? 겨울 좀 지나서 수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겨울쯤 지나고 봄 올 때 요쯤에 쌀이 다 떨어져요. 그럼 뭐가 돼? 먹을 게 보리밖에 없는데 보리가 덜 자랐죠. 그러면 요 비는 그 타이밍은 보리를 기다린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은 보리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보리는 왜 더 좋아했냐면 보리는 세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라는 쌀만 세금으로 가져가요. 즉 보리를 아무리 많이 길러도 나라가 안 건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모작이에요. 그럼 이모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식량 사정이 나아진다는 얘기겠죠. 밭은 이모작 안 돼요. 이거 밭은 이모작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밭은 지력을 다 빨아먹고 커요. 얘네가 식물이. 그래서 식물을 수확하고 다 하고 나면 이 땅 자체 영양분이 없어요. 근데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력 소모가 덜한 방법입니다. 지력 소모가 덜해요. 그리고 노동력 절감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잡초 제거하기 쉬워요. 왜냐? 모내기 할 때는 줄을 이렇게 쫙 그어서 심거든요. 이 줄에서 벗어난 게 잡초니까 그것만 골라내면 되잖아요. 훨씬 줄겠죠. 그리고 생산량도 확대가 되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광작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뭔 또 개소리예요. 광작은 뭐냐면 넓게 농사 짓는다는 뜻이에요. 옛날엔 사람 한 명이 요만큼만 지었다면 이제 모내기법도 도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만큼 되는 면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경작지가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땅이 넓어지지만 누군가는 땅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땅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광작 때문에. 그게 이 파트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대납부 방식으로 갑시다. 지대가 뭐냐면요, 땅 빌린 값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월세 내는 거라 보면 돼요. 건물 월세 내는 거. 뭔데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누죠. 농민을 첫 번째 자영농이냐 아니면 소작농이냐로 나눕니다. 자, 자영농은 뭐냐면 자기 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에 자기가 알아서 농사짓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영농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빌려서 먹고 삽니다. 그럼 뭐예요? 빌리면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죠. 빌린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 땅값을 여기서는 지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대를 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 일단 채우고 갈게요. 원래는 타조법이라는 방식으로 냈어요. 근데 이게 도조법으로 바뀝니다. 뭔 개소리냐는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아까 봤을 때 농사가 모내기법으로 바뀌면서 뭐가 늘었다 그랬어요? 생산량이 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옛날보다 쌀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은 소작농이 손해를 더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타조법으로 하면. 그냥 설명하고 갑시다.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타조법은 뭐냐면요, 정률지대라 그래요. 즉 자영농이 소작농한테 땅을 빌려줄 때 또는 거꾸로 땅을 빌릴 때 계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땅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B가 얘기하죠. 땅값 얼마 줄 건데? 그럼 A는 수확량의 50% 드릴게요라 그러죠. 비율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올해 수확을 했더니 쌀이 1000석이 나왔어요. 그럼 지대로 얼마 내야 돼요? B한테 500석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타조법이야. 근데 봐봐, 이 수확량이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는다 그랬죠. 만약에 5000석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B한테 얼마 줘야 돼요? 2500석 줘야 되죠. 그러면 수확량이 늘면 늘수록
땅을 빌린 사람은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뭘까요? 손해죠. 땅을 빌린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생산량이 줄었다 칩시다. 줄면 누가 손해예요? 땅 주인이 손해겠죠. 그래서 타조법일 때는요, 소작농이 땅 주인에게 예속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소작농이 농사를 잘해야 땅 주인이 가져간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은 이 소작농을 갈굴 수밖에 없어요. 또 갈굴 때 뭘 갈구냐? 만약에 쌀보다 뭐가 더 값이 나갈까? 감자가 더 값이 나간다 해볼게요. 요즘 보니까 쌀이 감자보다 싸. 그러면은 A라는 소작농은 저 쌀 키울 거예요 라고 하지만 땅 주인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닥쳐, 넌 앞으로 뭐 키워? 감자 키워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작농은 땅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타조법일 때는. 근데 소작농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도조법이라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럽니다. 자, 아까 타조법은 정률이었죠? 퍼센트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금액을 딱 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액지대라고 합니다. 액수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A가 B의 땅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A가 B한테 지대를 주게 돼 있겠죠? 자, A가 B한테 계약 맺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연 1,500석을 고정적으로 드릴게요 라고 해요. 즉 지대가 1,500석으로 고정이 된 거죠. 그죠? 그럼 B 입장에선 좋을까요? 나쁠까요? B 입장에선 좋습니다. 왜냐? 고정 수입이 생기잖아요. A가 농사가 잘 되든 못 되든 1,500석이라는 가치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땅 주인도 합의할 만한 사항이죠. 그래서 만약에 A가 농사를 쎄빠지게 썼어요. 연 3,000석을 얻었어. 그러면 1,500석만 주면 되고 또 내년에는 더 빡세게 해서 10,000석을 얻었다 칩시다. 그럼 10,000석 중에서 얼마 주면 돼요? 1,500석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많이 일하면 열심히 하면 그만큼이 다 소득으로 돌아오니까 좋고 땅 주인은 어때요? 아까 말했잖아요. 흉작이 들면 본인도 손해라니까. 근데 흉작이 들든 풍년이 들든 간에 자기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땅 주인과 소작농이 도조법으로 바꾸는 걸 합의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옛날에 타조법일 때는 땅 주인이 소작농한테 갑질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더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옛날에는 주인님, 노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거의. 근데 도조법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 사장과 알바 관계 정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예속적이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소작농의 지위가 어떻게 됐다? 소작농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농업 생산량이 느니까 가능해진 거야. 뭐 때문에? 모내기법이 도입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고 나서 지주와 소작농, 지주가 땅 주인이에요. 소작농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예속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바뀌었다. 소작농의 처우가 개선됐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뭘 키우기 시작하냐면요. 옛날엔 주로 먹는 걸 위주로 키웠죠. 쌀이나 보리 같은 것만. 근데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바꿔 먹어요. 그래서 기호가 되게 발달합니다. 기호가 뭐예요? 그냥 개인이 선호하는 걸 기호라고 해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뭐 나물도 먹고 싶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량 작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작물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거를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재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인삼, 담배, 채소. 이런 것들은 팔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농사를 지을 때 당연히 쌀농사가 위주겠죠. 논농사로 쌀농사 지으면서 남는 시간에는 밭에다가 이런 걸 기른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은 거죠. 자, 수공업. 수공업은 아까 전장에서 봤을 거예요. 아까 좀 말이 안 맞는데. 원래 수공업자들은 나라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관영수공업이라 그랬는데 나라 입장에서는 관영수공업이 좀 손해였습니다. 왜? 갈수록 이 수공업자들은 요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남는 시간에 자기들이 물건 만들어서 좀 팔고 싶은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 입장에서도 굳이 나라에 묶어둘 필요가 없거든요. 뭐 하면 돼요? 필요하면 나라가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영이 아니라 자기 거 자기가 만들어 파는 민영 수공업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해졌잖아요.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당연히 장사를 더 많이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대제라고 하는 아주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물건이 수요가 많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값을 먼저 지불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인기 있는 물건 뭐 있냐? 아이폰. 그래. 자, 시장에 아이폰이 많이 풀려요. 그럼 아이폰을 판매하는 상인이 아이폰 만드는 공장에다가 아이폰 1000만 대를 먼저 주문을 해. 그리고 1000만 대 값을 미리 다 줘. 그리고 공장한테 언제까지 납품하세요라고 일자도 정해주죠. 그게 선대제예요. 그게 조선에 등장했다고요. 그만큼 물건이 많이 팔렸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또 물건을 자기 혼자 집에서만 못 만들어요. 가내 수공업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업을 해요. 분업. 공장처럼 불려요. 그 공장제 수공업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업 볼게요. 광업은 뭐예요? 땅에 있는 광물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금, 은, 뭐 동, 철 이런 거 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런 거는 나라가 주도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다 커버를 못 쳐주네?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죠. 그래서 민간 주도 광산 개발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도 돈 가진 사람이 투자해서 회사를 굴리는 것처럼요. 여기도 돈 가진 물주가 혈주, 그러니까 광산 주인한테 투자를 해요. 근데 물론 혈주가 돈이 많으면 물주 겸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 혈주가 뭐 하냐? 전문 경영인을 불러오죠. 이게 우리가 아는 CEO예요. 사장. 회장이랑 사장 다른 건 아시죠? 회장은 오너인 경우가 많고요. 실제 일은 사장들이 합니다. 대표 이사죠. 그래서 이 경영인이 투자받은 돈으로 사람도 고용하고 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이제 광업을 하겠죠. 한 다음에 남은 돈을 혈주와 물주에게 분배하고 나라에도 세금 바치고. 지금 딱 봐도 지금 하는 거랑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본제적 광업이구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이 강산 경영인을 뭐라 불러요? 덕대라고 부릅니다. 덕대. 아무튼 이 정도로 광업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발달 볼게요.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 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서 바꿔먹는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발달합니다. 특히 그 시장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보부상이죠. 보부상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보따리 장수. 이 사람들은 지역 간 차익을 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서천의 김이 서울을 가니까 2배 비싸게 팔리네? 왜? 서울엔 김이 별로 없대. 그러면 서천김을 서울까지 지고 올라가서 파는 게 보부상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특정 상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시장을 장시라 불렀습니다. 그 장시가 활성화되게 되죠. 그리고 원래 장시가 정기적으로 열리다가요. 어느 때쯤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 안 닫아요. 원래 5일장, 10일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24시 오픈해놓는 상설시장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상이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상은 누구냐면요. 이 사자가 개인 사자예요. 즉 개인이 장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돼요. 나라가 통제하지 않아요. 뭔 개소리야. 나라가 상업을 규제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정조 때 금난 정권 철폐해 준 거지. 그렇죠? 이 금난 정권이 뭐예요?
난전이라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거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시전상인한테. 근데 시전상인들이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상업이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좀 자유롭게 상행위를 허락해 준 거죠. 그게 신회통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장사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시전상인이나 난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헷갈려 붙이고. 그래서 뭐 하냐? 이걸로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독점해 버려요. 그게 도고상업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독점 상업. 독점 판매를 하게 됩니다. 특정 물건은 도고상인들 외에는 취급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다 투자를 해서 물건을 다 사재기를 합니다. 그다음 포구상업. 포구는 뭐냐? 배가 정박하는 곳이잖아요. 배로 뭐 하겠어요? 물건을 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정박해서 물건을 나르고 또 그 지역에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상은 배 가진 상인, 그리고 그 포구에서 그 상인들이 쉬어가면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그곳이 객주라는 곳이 있어요. 객잔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각, 거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네트워크 같은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대외무역.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 건데요. 별건 없습니다. 수출하는 거는 대부분 다 우리는 인삼을 많이 갖다 팔아먹죠. 근데 사오는 거는 뭐 청나라한테는 주로 이런 사치품 같은 거, 그리고 일본한테는 뭐 이런 것들 주로 사오죠. 지금 보니까 은이 좀 도는 모습이 보이죠. 이 당시 국제화폐는 은이었습니다. 은으로 국제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금보다는. 화폐 값이다. 아까 얘기한 거 나오네요. 상업경제가 발달하고 상품이 유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좀 더 가벼운 거,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또 더 간단히 생각해봐요. 쌀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쌀이 1000석 있으면 뭐 할 건데 내년 되면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돈은 썩나요? 안 썩죠. 그래서 화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조선에 가장 널리 퍼진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또 되고요. 또는 신용화폐도 쓰게 된다 그랬죠. 환어음, 수표 같은 거 이런 것도 쓰게 됩니다. 자, 근데요, 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전황이라고 해요. 가운데 하나만 넣으면은 여기까지 심심해서 해봤어요. 자, 전황은 뭐냐? 화폐가 필요한 양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화폐를 만들어낼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화폐를 찍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선 상평통보 1000개가 필요한데 만든 거 500개밖에 없어. 그러면 500개가 비잖아. 그게 전황이에요. 또는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경우도 있겠죠. 왜? 사람들이 하도 이 화폐가 좋으니까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안 풀어놔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찍으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농민층 분화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농민층이 분화하고요, 신분 질서가 변화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농민이 왜 분화한다 그랬어요? 아까 봤던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누구는 땅을 넓히지만 누구는 땅을 넓히지 못하니까요. 그 차이입니다. 자, 배경 농업 생산량의 증가와 뭐의 등장? 광작. 그래서 뭐예요? 누구는 땅이 넓어져서 부자가 됐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땅을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또는 임노동자. 쉽게 말해서 그 땅이 없이 그냥 품팔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품팔이. 폰팔이 말고 품팔이.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만 일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신분 질서가 변화한대요.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위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변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신분 상승을 볼 건데 누가? 농민이 신분 상승합니다.
농민을 포함해서 상민들이 신분이 올라가요. 합법적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공명첩이라는 거 하고요. 또는 납속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명첩이 뭐냐면 교과서에 나올 텐데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자, 공명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래요. 그럼 뭡니까? 이걸 사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놓으면은 내가 그 순간 그 관직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 합격증서를 이름 뚫어놓고 나라가 판 거예요. 왜 그랬냐? 간단해요. 나라가 쌀이 없어요. 자, 근데 실제 관직은 아니고 명목상의 관직을 준 거, 명예직을 준 겁니다. 대신에 이걸 받으면 뭐가 될 수 있대요? 양반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명첩을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이 천했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납속책도 마찬가지예요. 공명첩이랑 비슷한데 나라가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쌀을 받아가는 걸 납속책이라 그래요. 그걸 하면 나라가 갚아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분을 올렸던 거예요. 합법이에요. 이건 나라가 했었어요. 지금으로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 근데 불법은 뭐야? 양반 족보를 사거나 또는 돈 주고 고칩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양반 집안이라고 한 사람들 거의 90%는 구라라고. 왜요? 족보를 위조하거나 사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다음 중위는 대부분 서월인데요. 서월이 좀 억울한 게 많겠죠. 왜? 양반이긴 양반이잖아요. 반쪽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과를 포함한 양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허통이라고 해요. 나가는 걸 허락한다고. 근데 기술직들은 의관, 지관, 역관 이런 사람들도 대규모로 상소를 올리지만 나라가 안 풀어줘요. 이 사람들은 계속 중인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비도 해방합니다. 노비는 지가 도망가면 땡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노비 잡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추노군 드라마도 나왔겠지만. 납속책 똑같아요. 나라가 돈 없으면 돈 달라 그러는 거, 또는 전쟁 났을 때 적을 무찔러서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줍니까?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왜? 이 사람들은 양인이잖아요. 어쨌든 즉 양인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노비는 일단 양인이 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근데 노비를 나라 자체가 없애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느 일이 있었냐? 순조. 그 정조 바로 다음 항이 순조잖아요. 그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해요. 나라가 갖고 있던 노비를 약 6만 명을 해방합니다. 왜 그랬냐? 간단해요. 노비는 세금을 내야 내. 안 내잖아요. 자신의 가축이니까 소나 멍멍이가 세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나라 입장에서요. 세금을 내야 될 양인들이 너무 부족해진 거예요. 왜? 일반 상민들이 다 양반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서 세금 내게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쓰다 말았네요. 양인을 늘려 뭐 하려고? 옆에 써놓으세요. 세금 수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좀 보게 되면요. 인구 분포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원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추구했어요. 양반은 되게 적어야 돼. 그리고 가운데 중인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양인이 겁나 많아야 돼요. 개판처럼 들었네. 그리고 천민은 조금밖에 없어야 돼요. 이 정도. 이런 걸 추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양인이 겁나 많아져요. 양반이 많아져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양인도 줄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실 세금을 내고 나라를 지탱할 사람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더 늘은 거고.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의 인구 구조가 큰일 난 겁니다. 왜? 세금 낼 사람이 없어. 우리도 큰일 났죠. 뭐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 향촌지배체제 변화가 가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분 구조가 아예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지방, 향촌을 주도하는 세력도 변화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까 전장에 아까래 자꾸 방금 녹화하고 왔거든요. 전장에 봤다시피 누가? 사족들이, 즉 양반들이 향전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얘들 말고도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겼죠? 누구? 얘네들, 그죠? 또는 누가 어디 갔어? 얘네들, 그죠? 이 사람들이 점점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구향이라 부르고요. 새롭게 부자가 된 농민이나 상인들을 신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뚝까 싸워요. 그거를 뭐라 그래? 향전이라고 합니다.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향은 그 지역에 있던 일반 제지 사족들이고, 또 새로운 분홍층을 포함한, 그러니까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요호부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향이 돼서 서로 싸운 겁니다. 자, 근데 결과 어떻게 됐냐? 결과는요, 신향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정부, 그러니까 수령을 포함한 조선 정부가 이 신향들을 밀어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구향들은 이 관권을 찍어 누르고 있었잖아요. 뭘 통해서? 서원과 향약과 유향소를 통해서. 그죠?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꼴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근데 마침 이 신향들이 돈도 많아요. 돈도 많으니까 얘들 좀 밀어주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구향도 좀 찍어 누를 수도 있고 얘네가 돈도 줄 수도 있겠네?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전을 벌일 때 이 관권, 수령들이 신향을 밀어주게 돼요. 그래서 신향이 이겨요. 근데 밀어주고 나서 뭐 했겠어요? 이제 갚아라 그랬겠죠. 그래서 이 신향은 앞으로 이 수령들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권이 강화됐다. 즉, 그 고을의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마을에 있던 향회라는 게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뭐였어? 전장에 나오거든요. 원래 그 지역 사족들, 양반들의 이익을 대변하던 기구였어요. 유향소 마냥. 근데 뭐냐? 이 향전에서 신향이 이겼잖아요. 이 신향이 그래서 향회를 다 독점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향회라는 게 수령을 보조하는 기구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수령을 견제했었어요. 근데 수령을 견제는 못하고 이제 도와주는 기구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또 특히 개떡 같은 게 있어요. 도결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조선 후기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도결 같은 걸 할 때 수령을 적극 지원해주는 기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세도 정치 시기 때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냐? 수령, 그러니까 나라를 포함해서 이 관권과 향회가 그 백성들을 같이 빨아먹어요.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원래 수령이나 향리들이 농민 수탈을 한다고 치면은 중간에 향회가 끊어줘야 돼요. 그게 맞다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향회가 이미 얘네 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농민 수탈을 같이 해버린다고요. 큰일 난 겁니다. 선상객주역학은 무엇이냐?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여기 어디 있어? 예, 있어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고요. 없나? 그냥 두세요. 그러면 제가 채워드릴게요. 도결은 무엇이냐? 도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두세요. 예, 같이 채웁시다. 적을 게 좀 많아서 그런데 이거 적는다고 이해가 더 되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학교 돌아가면 바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